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4월 18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먼저 국민일보가 단독으로 일면에 보도한 기사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면 기사입니다. 국민일보. 윤 대통령, 홍준표 만나 국정 전반 인사문제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거제죠. 거제 홍준표 대구시장과 비공개 단독 회동을 갖고 국정 전반과 인사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서울 모처에서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만찬을 함께하면서 4.10 총선 이후 국정 운영 기조와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만남이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선 후보 경선 때 막판까지 경쟁을 벌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홍준표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또는 옹호를 하기도 하고 또 그때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때는 그때 이재명 대표를 또 대구에서 만나서 보수층으로부터 상당히 또 반발을 사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준석과 계속 그 친소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로운 공격을 막 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기 때문에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뭐 갈등설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그제 만남에서는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등 내각 및 대통령실의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 의견도 주고받았다. 그 윤석열 대통령은 홍준표 시장의 조언을 경청했다. 국정 쇄신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에 다양한 소통에 나선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그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단독 회동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홍준표 시장. 그전에 뭐 회동이 있었을지 몰라도 공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윤 대통령은 사회 각계의 원로 및 지인들로부터 인사, 정책 등 국정 전반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홍준표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까지도 연일 한동훈을 공격을 했습니다. 아마 한동훈을 막 공격할 시점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이 미리 약속이 돼 있던 그 상황이었겠죠. 그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을 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의 사냥개 이런 말까지 하고 특검 받을 준비나 하라. 셀카 찍으면서 대권놀이나 했다. 앞으로 국민의힘에 얼씬거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홍준표 시장이 박영선 그리고 양정철 입각 논란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은 미디어의 장난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그러면 16일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고 난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이제 16일 만나면서 국무총리 문제도 서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이 박영선, 양정철 이야기는 뭐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디어 장난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오늘 1면, 3면 기사입니다. 1면 톱에서 아주 크게 다뤘습니다. 동아일보. 박영선, 양정철 발탁, 황당, 혼돈의 용산. 자, 정치면은 비서실장도 제치고 박영선, 양정철 카드 공개, 공브라인은 3시간 뒤 없던 일로. 이게 처음 보도는 TV조선 그리고 YTN이 했는데 지금 후속 취재 경쟁에 막 들어갔습니다. 각 언론사가. 그래서 동아일보가 오늘 아주 크게 지급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출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토를 했다. 그리고 그냥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검토를 했다 하면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당이 발칵 뒤집히면서 공개 반발을 하고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검토된 바 없다 이렇게 대변인실에서 공식 부인을 했죠. 그런데 인선 업무와 무관한 인사와 무관한 대통령실 내 제3의 라인, 동아일보는 제3의 라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선 라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대통령실 내니까 비선은 아니고 대통령실 비서실 안에서 인선 문제, 인사와 관련 없는 다른 라인, 참모 중에서 다른 라인, 아니면 대통령실 안에 있는 다른 라인인 윤 대통령의 측근 그룹에서 검토된 것은 사실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취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인선을 둘러싼 혼란과 난맥상의 고스란히 노출이 됐다.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대통령실이 총선 참패 뒤에 인사 시스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관섭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근데 이관섭 비서실장이 사표를 내놓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데 인선에 관여할 수 있는 정무수석, 또 홍보수석, 또 주요 수석들이 사표를 낸 상황이어서 다른 또 비선에서 비선이라기보다 제3의 라인에서 움직인 게 아니냐. 자,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탈당한 김종민 새로운 미래 의원을 정무장관으로 기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됐다고 한다. 인선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오전 이들에 대한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뭐 해프닝으로 끝난 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정철은 이른바 삼철, 양정철, 2호철, 전해철로 불리는 문 전 대통령의 복심, 문의 복심이라기보다 그전에 노무현의 복심이었죠. 그리고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한 인물이 양정철이다. 문재인에게. 그리고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때도 박영선 전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만난 것으로 안다. 양정철을 비롯해서 대통령이 오래 교류해온 야권 인사들이 있다. 노영민도 있고 박영선, 양정철 야권 인사들과 교류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 개편 방향성을 보수 여당이 아니라 야권 인사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넓혀 협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부응한다는 의미다. 는 이런 여권 핵심 관계자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협치를 한다고 해서 좌파에서 활동해온 국민의힘을 공격해온 계속 보수 정당을 공격하고 해온 사람들을 총리로 앉힌다. 비서실장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완전히 거의 뭐 문을 다 열어주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무총리를 하면은 그냥 있지 않죠. 그냥 뭐 지금 현재 국무총리가 하는 역할을 하려고 들어오지는 않겠죠. 들어오면은 뭐 책임총리 해서 실질적으로 장관 재청권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막 관여를 하고 대통령은 외치나 하라. 외치 해외 외유나 다니라. 그렇게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대통령 비서실 공보 라인은 검토된 바 없다. 황당하다. 부인을 했습니다. 약 3시간 만에 대변인실이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내고 부인을 했는데 아이디어 차원 같아. 뭐 고위 관계자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3의 라인에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라인이 있는 거죠. 공식 라인과 비공식 라인. 공식 라인은 부인을 하고 비공식 라인은 검토하고 있다. 검토했다가 끝났다가 아니고 검토하고 있다. 비윤 당선인은 이렇게 또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나라를 넘겨주겠다는 것이냐, 협치가 아니라 선을 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통령실 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관섭 비서실장이 검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 사표를 내놓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사표를 내고 어수선한 부분이 좀 파문을 키우는 그런 상황도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박영선 그리고 양정철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좌파에서 뭐 협치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건너가서 이 두 사람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사적 인연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점이 오늘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내용을 전하면서 이런 문제가 설마 개입을 했을까 해서 저 참 말씀을 안 들었는데 뭐 개입을 안 했겠죠. 안 했겠지만 오늘 조간에서는 그 관계를 설명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3면 정치면 기사입니다. 윤 검사 때부터 박영선과 친분. 박영선 최근 미국에서 귀국했다가 다시 또 일본으로 갔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영선, 양정철 두 사람의 관계에 관심이 쏠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두 사람과 친분을 이어갔고 주변에 두 사람에 대한 호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두 사람의 기용을 검토하는 데는 사적 인연도 작용한 것 같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이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팀장으로 있다가 그때 이 갈등을 빚었죠. 박근혜 정부와. 그때 항명을 하면서 그때 박영선 전 의원과 처음으로 친분을 맺었다. 윤 대통령은 당시에 수사팀장으로 있으면서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었는데 그때 당시 야당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국회 법사위원장이 박영선이었습니다. 박영선은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막 엄호를 했죠. 그리고 그때 민주통합당의 대표가 김한길이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자, 그래서 나중에 또 이 김한길이 당 대표하던 시절에 박영선은 원내대표도 했죠. 자, 그렇게 서로 관계가 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했던 사람이 박영선 법사위원장. 그런데 박영선 전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는 훨씬 이전부터 친분이 있다. 그때 박영선 전 의원이 밝힌 적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본인이 MBC 문화부 기자로 있었고 김건희 여사는 전시기획사 대표를 했기 때문에 취재 과정에서 알게 돼서 오랫동안 인연이 있다.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의 성격에 대해서도 상당히 활달하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직접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오랜 인연이 있었고 또 박영선 전 의원의 남편은 미국 변호사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박영선 부부가 자주 이제 만나서 식사도 함께 했다. 자, 그런 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그 박영선이 법사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검사를 엄호하는 그런 관계가 또 이어진 겁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박영선 전 의원은 부부 동반 모임도 하며 친분을 이어갔다. 그리고 작년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버드대를 찾아 강연했을 때도 그 현장을 같이 찾아갔다. 그 대화도 또 나중에 나눴다. 이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선은 올해 초 반도체 주권 국가 이런 책을 낸 데 이어서 최근 귀국을 했는데 했다가 다시 일본으로 가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국정 과제로 삼는 분야다. 그래서 거기 반도체 주권 국가라는 또 책도 박영선이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박영선 전 의원이 대선을 앞둔 2022년 그때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문화부 기자를 했다.
김건희 여사가 기획 전시를 하던 분이었기에 윤석열 후보와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정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2019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양정철로부터 총선 출마를 권유받았으나 거절한 일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고검에 자천이 돼 있던 2015년 말에 양정철 전 원장을 처음 만났다. 출마라고 간곡히 얘기했는데 그걸 거절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전기산업업체 황모 대표, 이 황모 대표 이름은 자주 나오죠. 황모 대표의 아들이자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황모 행정관은 그때 과거에 양정철이 민주연구원장으로 일할 때 운전과 수행을 담당했다. 그래서 본인의 윤석열 대통령 지인의 아들을 아마 양정철에게 소개를 시켜줬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미국에 체류했던 박영선은 그제 페이스북에 책 반도체 주권 국가 관련 강의가 몇 차례 있어서 조금 일찍 귀국한다. 곧 한국에서 뵙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실제로 귀국한 뒤에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양정철 전 원장과는 2015년 처음 만났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5년 말에 대구 고검 근무 시절 연말에 가까운 선배가 주말에 저녁을 하자고 해서 식사 장소에 나갔더니 양정철 전 원장이 나와 있어서 처음 인사를 했고 2016년 총선에 출마하라기에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고 이후 양정철 전 원장이 몇 차례 전화로 계속 출마를 권유를 하더라. 자, 근데 출마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에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서 검찰총장으로 발탁되는데 양정철 전 원장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말이 야권에서 나왔다. 근데 실제로 박지원, 양정철과 상당히 가까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라디오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양정철에게 직접 물어봤다. 당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재인에게 청구를 했느냐 하니까는 맞다. 내가 청구했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또 박지원 전 원장이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야당과 협치해야 된다. 총선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현 여당의 주류 세력, 이재명, 또 조국 이쪽과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좌파 진영에서 그 파트너를 이제 찾았다. 그런데 공교로운 건지 어떻게 되면 작용을 했는지 친분이 있는 진보 세력, 친노 친문 쪽을 검토하게 됐다. 그렇게 뭐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현실화될지의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큰 우판에서 파장이 일어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 대통령실이 이렇게 좀 오락가락 하는데 집권 여당에서도 혼돈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 후에 너무 조용하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는데, 자, 조선일보 오늘 정치면 기사입니다. 초선 당선자 간담회에 절반이 불참했다. 원로들만 쓴소리하고 있다. 참패 일주일째 무기력한 국민의힘 당선자 총회에서는 반성, 혁신보다는 서로 축하 건네며 셀카나 찍었다. 이렇게 막 하니까 삼성전자 사장 출신 이번에 당선자죠. 고동진은 기업이면은 이 상황이면 벌써 TF 만들었을 거다. 정치권은 참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원로들은 상임고문 간담회에서 윤석열 불통과 당 무능 때문에 참패했다. 이렇게 막 쓴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초선 당선자 오찬 간담회를 열었는데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 초선 지역구 당선자 28명이 있는데 간담회에 참석한 인원은 절반인 14명. 그리고 일부는 그나마 지각. 불참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찬 일정이 급하게 공지되는 바람에 다른 일정과 겹쳐서 못 갔다. 이게 다른 일정이 있어도 초선 의원들이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쪽으로 다 가서 뭐 머리를 맞대야죠. 뭔가 뭐 결론이 안 나오더라도.
그리고 또 어떤 불참자는 전날 당선자 총회도 했는데 굳이 이틀 연속할 필요가 있느냐. 자, 정말 이 총선 패배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뭔가 중심을 잡는 그런 인물이 나타나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한동훈 조기 등판을 제가 제기하는 것도 그런 차원으로 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민주당은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재명은 자기에 대한 어떤 체포영장이나 추가 기소, 구속영장, 대북 송금 관련이죠. 그것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검찰청사, 수원지검 술판 논란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검찰은 이것을 일축하고 자꾸 그러면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그러면이 아니라 지금 당장 법적 대응을 해야죠. 그런 사실이 없으면은 이 명예훼손으로 하든지 뭐 고소고발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자, 중앙일보 12면 사의명 기사입니다. 야당 이화영 술판 진상조사 추진. 검찰은 술 반입 없었다. 이화영이 폭로한 검찰 해유 의혹. 민주당 조사단장의 철음해 민형배. 또 철음해가 앞장서 나오고 있습니다. 꼼수 탈당을 했던. 검찰은 명백한 허위, 법적 대응 검토하겠다. 검토할 게 아니라 법적 대응을 바로바로 해야죠. 이게 핵심은 이겁니다. 이재명이 이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고 유원모 검찰총장이 결심만 하면 바로 청구가 됩니다. 영장이 청구 안 되더라도 추가 기소가 되죠. 자, 그런데 그것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대북 송금의 실행자인 이화영이 검찰에서 2번이나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돈 준 것을 보고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가 번복을 했죠. 번복을 했는데 왜 번복을 했느냐. 그렇게 자백을 할 때, 진술을 할 때는 검찰의 회유에 의한 것이었다. 그 회유 장소가 술판이었다. 검찰청사에서, 수원지검 안에서 술판이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백한 것은 증거를 채택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술판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시켜서 오늘도 뭐 수원지검에 항의 방문한다. 막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그 기록을 다 보니까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그때 그 교도관들, 뭐 30몇 명 교도관도 다 그러니까는 이화영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개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조사 당시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도 다 확인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어제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공지문을. 만약에 그 공지문이 허위면은 검찰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공지문이 그렇게 조사를 했으면은 이것은 지금 당장 법적 대응을 해야 됩니다. 검토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과 이화영의 술책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지금 총선 이후에 법원과 검찰이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더 혼란스러워지는 선거 결과와는 완전히 별개로 법원과 검찰이 법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총선이 끝났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재명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조국에게 표를 줬을까? 이 생각을 제가 계속 했는데, 그래서 저도 과연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민심이 아니고 일정 부분에 이때 민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심이 항상 옳은 것일까? 민심이 항상 정의로운 것일까? 그 생각까지 하게 된 게 조국이 얻은 득표율이었습니다. 자, 조선일보 정치면입니다. 국민 25%는 왜 조국당을 찍었나? 조국 문제 있지만 윤 정권 심판의 가장 효과적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687만 4,278표, 24.6% 득표, 12석 가져갔는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실상 조국 1인 정당이
4분의 1 가까운 선택을 받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쇼크, 국가 도덕의 위기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번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 각계각층 목소리를 쭉 들어봤는데 그 지지한 이유가 이런 거랍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려고. 왜 이게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겁니까? 이 조국은 곧 구속 위기에 몰려서 자기 복수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국에게 복수극 하라고 표를 몰아주는 겁니까?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신뢰할 수 없었어. 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조국의 외모, 자세, 화술 등이 매력적이었어. 외모가 잘생겨서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변이 화려하고. 그러면은 그런 외모, 자세, 화술 가지고 이 유재수 감찰 무마하고 이 자녀들 그 표창장 같은 거 막 위조하고 그리고 지금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울산시장 선거 하명 수사 같은 거 하거나 그 지시하고 그 라인에 그 지휘선상에 있었고 그리고 그 항우나를 조국 땅에 또 입당시켜서 국회의원 만들고 이런 것은 다 묻히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곳과 정부 세종청사와 가까운 세종시 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 고학력층으로 분류되는 화이트 칼라 직군에서도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생활에 여유와 안정감이 있고 학력이 높은 계층이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의 호의적이었다. 그러면은 생활에 여유가 있고 안정감이 있는 강남 좌파들, 이 사람들도 조국에게 호의적이다. 조국처럼 자녀들 그 입시하는데 전부 다 가짜 편찬청 만들어주고 허위 스펙하고 이 최강욱처럼 제가 아는 로펌에 아들 허위로 인턴 시켜서 그거 가지고 대학원 입학하고 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가요? 그리고 또 호남에서 45% 몰표를 가져갔습니다. 조국 당이 민주당보다 10%포인트가 높다. 자, 이런 엉터리 같은 이 상황이 지금 총선 결과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중앙일보 8면 기사입니다. 총선 수검표 1만 2천 명 더 동원했는데 자동 분류기 오류 제로였다. 부정선거 업무론에 30년 만에 수검표를 도입을 했죠. 18억 원 비용 쓰고 개표 시간은 더 걸렸는데 자동 분류기를 통해서 분류를 다 한 것을 일일이 손으로 다 확인을 했죠. 그 개표 조작 의혹이 있으니까는. 그런데 18억 비용이 들어가고 동원된 공무원들은 강제노동 당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자동 분류기 오류는 제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4월 18일 보내드린 조간 땅풀이었습니다.